밥 먹었어? 늘 똑같은 말, 늘 같은 목소리, 같은 표정. 엄마는 내게 다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릴 때도, 사춘기에도, 대학에 붙었을 때조차도 엄마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 잘했네 정도만 내뱉었다. 나는 그게 서운했고 언젠가부터는 그냥 미웠다. 엄마는 말을 아꼈고 표정을 숨겼다. 어쩌면 나는 그걸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야 내 서운함이 정당해지니까. 내 친구 엄마는 말이야. 맨날 안아주고 뭐 먹고 싶냐고 묻고 나는 어릴 적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넌 안아주는 거 좋아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들렸다. 엄마와 나는 늘 그렇게 어긋나 있었다.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한 번도 붙어 있지 않았던 관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뒀다. 대학도 일부러 지방으로 갔고 명절 외에는 잘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는 꼭 이렇게 말했다. 그래, 뭐 먹고 다니냐?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 말이 보고 싶다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사회인이 되었다.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고 회식, 야근, 상사 스트레스로 매일매일이 지쳐갔다. 그런데 그런 날 엄마는 꼭 타이밍 좋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요즘 피곤하지? 감기 조심해. 나는 놀라웠지만 또 어색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흉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퇴근 후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다. 전부 고향 병원이었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빠른 연락 바랍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정기검진도 거의 없으셨고 이미 전이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엄마가 아팠다고? 그날부터 나는 병원에 붙어 살았다. 엄마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가끔 눈만 깜빡이는 정도였다. 나는 그 곁에서 몇 년치 말을 혼자 쏟아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팠어? 엄마는 늘 나랑 멀었잖아. 나는 말하다가 몇 번이나 울음을 삼켰다. 그때마다 엄마는 깜빡이던 눈을 조금 더 천천히 감았다. 마치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그 어떤 표정도 없이 나는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엄마를 떠나보냈다. 장례를 마친 뒤 집 정리를 하던 중 서랍 안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겉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지에게.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노트의 첫 장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라도 알았으면 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는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다. 그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엄마의 글씨는 예전과 똑같았다. 조금 기울고 꼬리 부분이 길게 늘어지던 그 필체.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말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왔다. 은지야, 엄마는 너한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늘 미안했어. 나는 책상에 엎드려 그 글자 하나하나를 지문처럼 더듬었다. 처음부터 그런 엄마는 아니었는데 내가 3살쯤 되던 해 아빠가 떠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었다.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 아픈 거야. 그게 다였다. 그런데 엄마는 유서에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었어. 내가 알았을 땐 이미 내 돌잔치 지나고 나서였고 나는 더 이상 물을 기운도 없더라. 그 사람은 집도 안 팔고 위자료도 없었고 내 친권만 넘기고 떠났어.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엄마가 그 모든 걸 혼자 겪고도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미안했다. 내가 말수가 줄어든 건 그때부터였을 거야. 말할수록 속이 타들어가는데 은지 넌 너무 작아서 그냥 웃게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널 멀게 만든 것 같아. 말 안 하니까 너도 나한테 말 안 하게 되더라.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 나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릴 때 내가 엄마를 보며 느꼈던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노트는 날짜별로 나뉘어 있었다. 마치 엄마만의 육아일기 같았다. 2006.3 2 유치원 입학식 은지 울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음. 다들 아이가 참 의젓하네요 라고 말함. 사실은 집에서 울고 온 아이인데 2009.6 12 학교 소풍 도시락 싸줬는데 돌아오는 길에 반쯤 남겨옴. 친구들한테는 안 먹는다고 한 모양. 다 먹었다고 말하면 엄마가 안 슬퍼할 것 같아서 라는 말을 들었음. 나는 그날 밤 몰래 울었다. 2013.8 25 중학생이 된 은지가 내 생일 케이크를 사왔다. 마트에서 반값이었어라며 웃었지만 봉투엔 비닐에 감싼 10,000원짜리 2장. 엄마가 줄 돈으로 자기 용돈 덜어 산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게 너무 고마웠다. 노트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사랑, 매번 애써 무심하게 넘겼던 감사, 그리고 나를 다 알고 있던 엄마의 눈. 은지야, 너도 알지? 엄마가 요리 못하는 거. 그래서 늘 미안했어. 넌 어릴 때부터 뭘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아마 내가 잘 못해줄까봐 기대를 안 했던 거겠지. 그래도 어느 날 너가 된장찌개가 제일 좋다고 했을 때 나 진짜 혼자 엄청 울었단다. 나는 노트를 읽으면서 한 번도 몰랐던 사랑의 형태를 깨달았다. 엄마는 표현하지 않았을 뿐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사람이었다. 너 대학 붙었을 때 진짜 나 회사 화장실에서 소리내서 울었어. 근데 전화해선 그냥 그래 잘했네 했지. 왜냐면 내가 울면 너도 울 것 같아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토록 서운해했던 그 말 한마디조차도 사실은 엄마의 계산된 다정이었다. 내 생일 때마다 엄마가 카카오페이로 3만 원 보내줬잖아. 사실 그거 너 몰래 적금 든 거 해지한 거야. 넌 항상 됐어라고 했지만 엄마는 너가 아무 말 없이 그 돈 받아줘서 고마웠어. 작은 노트 한 권. 그 안에 엄마의 20년이 담겨 있었다. 말이 아닌 시간으로 쌓아온 사랑. 그걸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너를 잘 키웠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놓아주려고 해.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 노트를 보고 있다면 엄마는 아직 너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나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사랑해. 진작 말할 걸 그랬어. 엄마가 남긴 노트를 다 읽고 난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엄마의 말투가, 엄마의 손끝이,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은지야, 밥은 먹었어? 따뜻하게 입고 나가. 그렇게 매일 반복되던 말들이 그날 밤만큼은 너무 낯설게 들렸다. 아니, 너무 뭉클하게 들렸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른 척하며 살아왔는지를 그제야 실감했다. 그 모든 무심한 말투가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차가운 위장이었단 걸. 그걸 이제야 안 내가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 다음 날 나는 엄마의 집을 다시 찾았다. 장례를 마치고도 한동안 그대로였던 집. 신발장엔 엄마가 신던 검정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내가 좋아하던 두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엄마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엄마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엄마가 쓰던 작은 가계부, 그 안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 2022.1일 은지 겨울 코트 사야 함. 지난번 입은 거 너무 낡았더라. 2023.2 자취방에 쌀 보내기. 오늘 농협에서 햅쌀 행사함. 2023.6 은지 생일. 케이크는 괜찮다 했지만 아무래도 작은 거라도 사야 할 듯. 그 가계부를 넘기며 나는 다시 눈물이 났다. 엄마는 나에게 말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메모에 장바구니 내역에 남겨진 영수증에 그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책꽂이 한편엔 엄마가 좋아하던 시집이 있었다. 표지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늘 은지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시집을 펼쳐 엄마가 접어둔 페이지를 찾아냈다. 그 시의 제목은 이유 없는 사랑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얼 해줬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뭘 하고 싶어졌는지가 사랑이었다. 나는 그대로 책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단 한순간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엄마가 생전에 다니던 동네 병원에 들렀다. 혹시 진료 기록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다. 접수실에 사정을 설명하자
간호사 한 분이 나를 따로 불렀다. 혹시 따님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분은 말없이 서랍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돌아가시기 전날 꼭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엄마의 마지막 손글씨, 덜덜 떨리는 글씨였지만 그 안엔 엄마의 마지막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지야, 엄마가 말은 많이 못했지만 매일 내 생각만 했단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 땐 뭘 찾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너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내 괜찮아가 제일 슬펐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혼자 울지 않았으면 해서 매번 미리 내 앞에 벽이 되어주려 했단다. 나는 편지를 읽다 말고 병원 대기실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엄마는 내 인생 내내 앞에서 이끌지도 않았고 뒤에서 밀지도 않았지만 항상 내 옆에 서 있었던 사람. 아무 말 없이 늘 나보다 반 발짝 느리게 걷던 사람.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바꿨다. 평소 잘 웃지 않던 얼굴이 그 사진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조용히 웃고 있는 듯 했다. 그 미소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너도 이제 알았구나. 다음 날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앞으론 내가 당신 대신 내 삶을 잘 안아줄게. 엄마가 떠난 뒤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다. 일상은 다시 이어졌고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일도 늘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은 되지 않았다. 모든 게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선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 예전 같으면 무심히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젠 무의식적으로 감기신가 봐요 하고 말을 건넸다. 회사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엔 속으로 왜 저래 했던 나였지만 이젠 조용히 물을 한 잔 건넸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사람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걸 배운 나는 어느새 조금씩 누군가의 옆에 머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우연히 들른 중고 책방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다. 세상에 엄마가 쓰던 모델과 똑같은 제품이었다. 반사적으로 손이 갔다. 집으로 가져와 충전을 하고 켜봤다. 다행히도 하드디스크는 살아있었다. 그 안엔 몇 개의 문서 폴더가 있었다. 그중 PRIVAT라는 이름의 폴더에 딱 하나의 워드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을 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써내려간 나를 위한 인생 계획표가 담겨 있었다. 2024년 자취방 재계약 전 상담해주기. 은지 회사 1년 차. 스트레스 클 듯. 생일엔 고기보단 국물 있는 음식 사주기. 2025년 혹시 이직 고민할 수도 있음. 자격증 정보 미리 정리해 두기. 연봉 상담할 때 참고 자료 보내주기. 2026년 연애 중이면 조심스럽게 묻기. 결혼 이야긴 하지 말기. 부담될 수 있음. 2027년 통장에 비상금 만들어주기. 내가 말 못하는 고민을 엄마가 미리 눈치채기.
그 계획표는 내 나이 35살까지 이어져 있었다.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걸 써준 적은 없었다. 엄마는 떠나기 전까지도 내 인생을 하나하나 설계하고 있었다. 그걸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맨 마지막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혹시 이걸 보는 날이 왔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줘야 해. 나는 그 말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엄마가 있었다면 이걸 사줬겠지 하며 웃었고, 쓸데없이 혼자 자책하는 날이면 엄마라면 뭐라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했다.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끔은 후배가 회의실에서 혼자 주눅든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면 나는 조용히 가서 말없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 실수 많이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순간에도 엄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지역 여성복지센터. 제목 김선희님 후원 관련 연락드립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 김선희님께서 생전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자립기금에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셨고 사망 후에도 6개월간 자동이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혹시 유가족께서 이 뜻을 이어가고자 하신다면 성함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누군가의 등이 되어주고 있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던 사람은 그 사랑을 세상 구석구석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이메일에 짧게 답장을 남겼다. 네. 다음부턴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지 김입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은 이렇게 저장했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2024년. 가끔 엄마 꿈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엄마가 좋아했던 시 한 편 외워보기. 2025년. 엄마 없는 생일, 케이크 하나는 꼭 사기. 엄마가 남긴 레시피로 된장찌개 끓여보기. 2026년. 나도 누군가에게 말 없는 위로를 건네보는 사람이 되기. 그 계획표는 어쩌면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바로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삶이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엄마가 떠난 날을 이별의 날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날은 내가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날이었다.